안녕하세요. 비욘디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의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흔쾌히병원 정승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름에 체형 관리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이것을 활용해서 효과를 높이는 방법, 비만 치료제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생활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비만 전문가 그리고 비욘디에 너무 많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병덕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 또 질문들 받아보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뭐 많이 나와서 기억하실 만큼은 아니고요. 아니었나요? 네, 원장님보다 조금 더. 저는 처음이라서 비욘디. 네, 고대 안암병원 한병덕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약제죠.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 이런 비만 치료제, 식욕 억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효과는 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네. 원장님께서 요즘 진료하시면서 이런 비만 환자들이 좀 늘어나시는 것 같으세요? 안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경구약을 복용하면서 효과를 보다가도 이제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셨던 분도 있고 또 이제 싹센다 기존에 매일 맞던 주사제가 효과는 좀 좋다 하더라도 매일 맞는 부작용 때문에 좀 중단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위고비 마운자로 나오면서 또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요즘에 비만 환자분이 좀 많이 찾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비만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약제들이 붐이 되고 인기가 많아진다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여지진 않거든요. 이제 뭐 유행한다, 사용한다 이런 표현 쓰는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조심하고 있고요.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이죠. 지금 벌써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사실 경구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도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성분의 경구비만 치료제들은 이미 처방을 했던 역사들이 있고요. 이미 이제 이 같은 성분들의 GLP-1 제형의 어떠한 그런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허가도 득하고 우리가 이제 효과들을 보는 것들이 입증된 것들이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전에도 다른 약제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확실히 이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GLP-1 계열의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롱텀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효과가 기존 약제들보다 좋으신 것 같으세요? 이게 효과는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싹센다에 비해서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기대 효과라고 해야 되나? 환자는 한 100 정도 언론에서 워낙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 정도 기대하고 오셨는데 또 막상 맞고 보면은 또 가격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이게 싼 주사제는 아니고 약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투하했는데 그거만큼은 아니지 않나 이게 오히려 좀 이게 그러니까 드리는 비용을 생각 안 하면은 효과가 큰 건데 자기가 드리는 비용을 생각하면 효과 이게 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상당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확실히 기존의 다른 약제들 경구로 복용했던 이런 식욕 억제제 제형들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번 사용했던 GLP-1 제형이었던 싹센다 이런 약제들과 비교를 하면 체중을 감량시키는 효과가 거의 2배 가까이 좋은 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효과가 2배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체중이 줄어든 몇 킬로그램이 줄었느냐, 몇 퍼센트가 빠졌느냐를 봤었을 때 그 정도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는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기대했던 만큼 소문이 났던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경우들을 꽤 그렇죠. 경험을 하시거든요.
요즘 아마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삭센터 때도 비슷한 네. 이런 뭐 유행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위거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마운저로가 나오면서 맞으면 자동으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어떠한 그런 약제로 소문이 나 있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밑에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두 가지 약제가 개발됐었을 때의 어떠한 개발하는 과정에 진행된 연구거든요. 철저하게 컨트롤하면서 통제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 심지어는 이 약제들을 사용하면서도 체중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썼는데도 늘어난 사람도 있었다라는 데이터가 확실히 있는 정도로 아예 반응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체중이 많이 빠졌던 그룹들도 있지만 빠지는 정도가 적은 그룹들도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이건 어떠한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왜 누구는 이게 쓰면 잘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빠질까? 같은 용량 썼는데 왜 안 빠질까요? 이런 질문들 궁금함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 연구 결과들을 봤었을 때 실제로 이런 결과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현재 위고비 마운자로만이 아니고 이전에 다른 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약제를 썼을 때 초기 반응 속도가 좋은 분들은 확실히 약제 반응이 좋습니다. 많이 빠지고 또 잘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초기에 반응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약 반응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이유는 아직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근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음식의 질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장님께서도 진료하시면서 환자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먹는 양은 줄거든요. 식욕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만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텐데 줄어들었는데 먹는 음식 종류를 제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분명히 배가 부르대요. 많이 안 드신대요. 처음엔 어느 정도 줄다가 어느 날부터 안 줄어요. 이유를 좀 확인해 보니까 매 끼니 드시는 게 순댓국 뭐 그런 어떤 기름으로 범벅이 된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칼로리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양이 적어도 칼로리가 높으면 당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그러니까 체중이 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음식 종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같은 양의 어떤 음식을 섭취를 하신다 하더라도 소화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걸 더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을 수 있고, 사실 최근 들어서 근감소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근감소증이라는 부분들을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체중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같이 많이 빠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 대사량도 같이 더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었을 때 똑같이 숨쉬고 잠자고 생활을 하는데 근육이 유지된 사람들에 비하면 소모되는 칼로리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떠한 불리한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양을 줄어들었는데 먹는 음식은 단당류, 뭐 당으로만 탄수화물로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점점 더 체중이 적게 빠지는 쪽으로 간 경우들이 있고요. 수면에 대한 부분들이나 술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운동하지 않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동물이라 식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음식을 먹고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 것들과 내 몸을 써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들이 어떠한 균형을 이루냐에 따라서 체중이 빨리 빠지느냐 유지되느냐 늘어나느냐로 갈 텐데 운동 활동이 적은 분들은 당연히 다른 분들에 비하면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까 먹는 양이 줄었어도 체중 감소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너무 뻔한 내용 같지만 그 뻔한 것들을 하셔야 체중이 조금 더 잘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제 용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정리된 부분들은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해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질문이 질문이 들어왔네요.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위고비 마흔자로도 효과 내성이 생기나요? 몇 개월씩 끊어 쓰는 게 효과가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걸 내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맞진 않고요. 적응은 분명히 됩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내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약제를 이거는 사실은 위고비 마흔자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썼던 다른 식욕 억제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약제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용량을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조금 더 먹게 되는 포만감이 조금 더 덜 생기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제안을 드릴 때 빠른 속도로 약제를 높이는 것을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적은 용량, 저용량으로도 충분히 식욕이 조절이 되고 충분히 체중이 잘 조절되고 있던 분들이 막 욕심이 생기시잖아요. 더 높게 쓰면 빨리 빠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용량을 높이시는 경우에는 그 높아진 용량에도 또 금방 적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약제를 쓰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용량으로 어느 정도 적절히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용량 유지하시고 그러다가 지금 쓰시는 표현처럼 내성이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그 약제를 우리의 식욕이 이겨내는 상황들이 된다. 그때는 약제를 높여 쓰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몇 달 쓰다 끊다 몇 달 쓰다 끊는 것들을 저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으로 갈 때까지 그러니까 더 적절한 체중까지 더 유지하기 좋은 체중까지 유지할 때까지 꾸준히 약제를 사용하시면서 약제를 사용한다는 말은 체중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조절해 주시면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체중을 조절하고 난 다음에 약제를 끊고 그렇게 유지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경구항생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오늘 이제 우리 주제랑 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항생제 내성에 대한 한데 질문을 주셨네요. 때마침 또 저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항생제 사용도 전문가로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주실 수 있으시죠? 요 답을 드리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클린다마이신과 같은 바르는 항생제로는 내성이 생기지 않나요? 항생제의 경우 경구용은 조심해도 외용액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사실인지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그 항생제에 듣는 균이 있고 안 듣는 균이 있어요. 일단은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선택을 했다면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끝까지 약을 복용하든지 바르든지 해야 균이 죽는 거죠.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은 균이 어느 정도 농도라는 말이 되나 균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나았다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복용하고 바르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균이 있는지에 대한 가장 많이 있는 균을 대상으로 항생제를 선택하긴 하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 전에 어떤 균인지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경험적인 항생제 사용하기 전에 그 검사를 미리 해두는 게 내성균이 있을 때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 주신 내용이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그 말씀 핵심이거든요. 항생제의 내성이 왜 생기냐면 경구로 드시는 경우에 약제들이 들어와서 몸 안에 균이 자란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약제를 써서 걔네들을 없애는 건데 얘네가 항생제한테 얻어맞아도 안 죽고 살아남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못 죽이고 그대로 둔 얘네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항생제가 또 들어왔었을 때 이겨내는 힘이 세균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처럼 경구 또는 우리 혈관으로 쓰는 어떤 그러한 전신에 사용하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 병을 이겨낼 때까지 확실히 쓰시는 것이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바르는 것들, 클린다마이신 아마도 이제 저런 여드름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쓰시는 것 같은데
국소적인 애들은 내성이 잘 생기는 것들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다. 걔네들이 몸에 들어와서 그러한 어떤 성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수님 이게 우리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네, 많이 경과가 많이 됐네요. 갔어요. 좀 빠르게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실 뭐 약효가 효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효과가 아예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농담처럼 이긴 자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약을 맞아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사실은 이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이나 뭐 다른 종류의 어떤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들은, 오늘 저희가 드릴 얘기는 약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 습관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 약제를 이 GLP-1 계열의 주사제뿐만 아니라 이전 약제를 사용하셔도 이러한 방법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들께 최근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예전에 제가 2년 전만 해도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땐 단백질을 아주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 몸에 근육이 빠질 만큼, 근육이 많이 빠져서 근감소가 올 만큼 체중이 많이 빠지는 약제들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약제들이 뭐 체중을 20% 30%까지 짧은 시간에 줄이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 그러한 상황들에서 근육이 같이 많이 빠집니다. 쓸데없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을 짜실 때 단백질은 깻잎바다 일부러 챙겨서 드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식욕이 줄어서 먹는 양이 적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한다면 그 적은 양을 먹기 편한 단백질, 단당류, 달콤한 애들, 부드러운 애들을 드시는 것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어떠한 음식들 섭취를 하시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칼로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단백질이 우리 느끼시잖아요. 소화가 더 오래 걸립니다. 당도 적게 올리고요.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 근육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일부러 단백질을 챙겨서 식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래서 하루 권장 단백질이 1kg당 1.2에서 1.6g이니까 대략 체중이 70kg이면은 80에서 90. 네. 이렇게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그 하루에 우리가 한 3끼 먹는다 치면 한 끼에 한 25g 정도 드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단백질 양으로 치면은 닭가슴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닭가슴살 같은 애들. 사실은 닭가슴살말이 아니라 돼지고기도 앞다리, 뒷다리, 안심, 등심, 기름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고기 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지방이 많지 않은 고기들 한 덩이 정도 드시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생각보다 통곡식 드셔도 그 안에도 단백질 들어 있습니다. 유제품 드셔도 그 안에 단백질 들어 있습니다. 계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거 권고드리는데, 이걸 계산을 해서 드시려고 하면 오히려 어렵잖아요. 막 뭔가 나 식단 짜고 힘들거든요. 그냥 몇 끼니마다 고기 또는 계란 또는 두부 이런 애들을 한 손바닥 반 토막 정도 지금 먹어보자 정도만 하셔도 하루에 들어오는 식사의 칼로리들 중에 단백질은 어느 정도는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식단 적어놓은 게요, 이렇게 드시잖아요. 특히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우유와 견과 한 줌 이렇게 드시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게 견과류 한 줌이면 한 150칼로리쯤 되거든요. 이거 얼추 내가 딱 보니까 한 500, 한 200, 300? 200, 300? 네, 나옵니다. 근데 그걸 밥으로 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제 만약 이제 약제를 쓰시면서도 나 건강해지려고 이런 식의 뭐 견과류, 우유 이런 애들을 틈틈이 챙겨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안 빠져요. 왜냐하면 성분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 칼로리거든요. 몸에 좋다 하더라도 칼로리가 너무 높은 아이들을 너무 쉽게 드시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탄수화물이 없지 않나요?
예.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드십시오가 아니라 단백질은 이 정도면 단백질이 충분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조금 드시고 섬유질 풍부하게 드시고 단백질은 챙겨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보통 6대 2대 2 또는 5대 3대 2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가요? 그러면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말씀드려요.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실전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국 분들은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아무리 줄여도 탄수화물 부족한 무의식적으로 식단이 이미 먹고 있어요. 아니에요. 한식 자체가 그렇고 요즘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좋다고 하는 어떠한 식단들도 가만히 보시면 탄수화물이 없는 식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팁을 드리면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사실 메인 음식들 회식을 할 때 네. 메인 메뉴들은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걔네들은 좀 드세요. 마지막에 먹는 밥, 네. 면, 후식으로 나온 달달한 애들을 안 드시면 그 칼로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은 좋죠.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나중에 하는 것이 만족감을 높여준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만 더 드리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가 있냐? 내가 식단을 제한을 해야 돼. 다이어트식을 먹어야 돼.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 작게 조금 먹어야 돼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을 똑같은 상황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서 제가 드리면 특히 약제를 쓰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식욕이 조절이 될 거거든요. 어차피 적게 드시기 때문에 한 끼를 드셔도 나는 잘 챙겨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가 아니라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렇다면 잘 챙겨 먹을 때 중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정식 집에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또는 데이트 하실 때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코스로 드시잖아요. 처음에 샐러드 나옵니다. 네. 이제 코스 중에 나쁜 건 스프랑 네. 죽이에요. 걔네는 뺀다고 생각하시고 샐러드 같은 걸 우리 끼니에 반찬해서 선배들 먼저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인 디시죠. 네. 그 다음에 단백질 드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특히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약제를 쓰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먹을 정도가 되면 배가 불러요. 탄수화물량이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순서대로 드시면 매 끼니가 나는 코스처럼 먹는구나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량을 좀 적게 드실 수 있고, 이거는 약제를 안 쓰시는 모든 분들도 식사를 하실 때 매 끼니를 간단히 대충 띄우는 게 아니라 이런 순서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칼로리도 더 조절이 잘 되고요. 몸 당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순서만 바꿔도 칼로리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포만감과 만족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칼로리도 줄여둡니다. 그 순서로 드시면 전체 드시는 양이 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서로 드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좋은 드릴 수가 팁인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는 보통 집에서 양배추 먹고 나면 네. 그다음에 못 먹습니다. 배부르죠. 배부릅니다. 예. 자, 두 번째, 이런 환자분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럼요.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싸다 보니까 아까 솔직히 말해서 30-40만 원, 50만 원 들이셨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이게 뽕을 뽑아야 된다. 지금 한 2달, 석 달 내 이게 목표 체중은 있고 여름은 다가오고 지금 살 빼고 다 딱 쉐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딱 투자했는데 요걸 뽑으려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게 어차피 위고비 마운자로 맞으시면은 이제 속도 더부룩하고 먹고 싶지도 않고 이러니까 거의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한두 달은 되게 기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제 근육 감소도 심하고 요요가 또 상당히 심하게 올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이제 제가 앞서서 또 그런 표현 드렸어요. 우리 동물이거든요. 살아야 돼요. 몸을 써요. 몸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굶고 진행하신다. 몸을 쓰면 중추에서 뇌에서는 식욕을
약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억제하고 있겠죠. 그런데 몸을 쓰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생리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다 신호를 보냅니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안 들어왔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필수적인 근육들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생활 패턴도 깨질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유지하실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절대 유지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서 적은 양이라도 드셔보세요. 전체 칼로리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체중은 충분히 빠집니다. 그리고 매번 생각하셔야 될 게 한두 달 인생 살고 마실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지 모르는 상황으로 한 두어 달 내가 아닌 것처럼 막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신 다음에 약제를 끊거나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다시 어떻게 살지 모르고 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약제를 사용하시면서 나쁜 습관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지만 시간 맞춰서 드시는 걸 꼭 권고를 드리고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적어놓은 것 중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들. 먹는 양이 줄었잖아요. 네네네. 줄 거예요. 시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안 먹거나 또 이렇게 드시라 그랬더니 몸에 좋을 것 같다고 저런 시리얼바, 다이어트바 이런 것들 조금 드시고 액체로 드시면서 연명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걔네들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가요? 높아요. 액체인데요? 액체요? 오늘 네. 이제 저한테 당하셨잖아요. 그랬나요?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액체 드시고 배가 부르다고 많이 못 느끼는데 그 안에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시면서 그걸로 이제 때우신 경우들이 많은데 영양도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칼로리는 생각보다 높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섭취하시면서 끼니 조금씩 드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드셔야 오래 유지가 될 수 네. 있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질문 온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먹는 식욕 억제제 드시고서 잠 안 왔다. 네네. 이거는 그 약제 성분 때문이에요. 네.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상황에 맞춰서 너무 힘든 상황이면 약제를 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이제 GLP-1 계열도 쓰고 나서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은호님께서 마르셨죠. 살찌고 싶으시잖아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드셔야 돼요. 안 먹고 찌는 방법 없습니다. 제일 안 좋은 상황들이 근육 늘리시겠다고 죽어라고 운동하고 먹지도 않으셔. 예. 그러면 살이 안 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영양 섭취가 있으셔야 돼요. 살을 빼는 분은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살을 빼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이 부족해야 빠지는 거잖아요.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칼로리가 내 몸에 꼭 필요한 만큼만 드시고 오히려 좀 부족해야 살이 빠지는 거고요. 저 은호님 같은 경우는 사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상의 걸 드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 액상, 뭐 우유 같은 애들 있잖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드시는데 한 끼당 칼로리가 500칼로리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체중이 죽어도 안 빠져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루에 우유를 1리터씩 드신대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우유를 계속 먹었던 분이에요. 하루에 우유 1리터 드시면 하루에 600칼로리를 추가로 드시는 거예요. 밥 2그릇을 추가로 먹고 있는 상황들이었으니까 그분은 살이 빠질 수가 없는 분이었겠죠. 만약 체중이 증가시키시고 싶다 그러면 끼니 사이에 그 액상 과당이 들어간 거 말고요. 이런 유제품이라든지 단백질 음료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섭취하시면 조금 더 도움 될 거고요. 저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한번 체성분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48kg이 이제 그 뭐라 그래 근육량이 적은 48kg인 건지 아니면 근육량은 충분한데 지방만 오히려 건강하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성분 검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기초 대사량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곱하기 1.5 정도 되면 하면은 보통 하루에 먹는 그 칼로리량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6대 2대 2라든지 그런 식단을 구성해서 드시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정 체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시는 거는 그렇게 하시고 운동도 역시 동일하게 유산소, 무산소 운동과 같이 동일하게 하면은
저체중도 적정 체중으로 갈 수가 있고 과체중도 결국 그 습관대로 가면 시간이 걸려도 적정 체중으로 가게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찐 분이나 살 빠진 분이나 어쨌든 그런 식단에 맞춰서 운동하시면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교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네. 결국은 칼로리가 중요하다. 네.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 방법이 핵심이 뭐냐면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도요. 어떤 약제를 써도 결국은 칼로리를 얼만큼 줄였느냐, 얼만큼 섭취했느냐, 우리가 얼만큼 썼느냐니까요.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방금 했었었는데요. 네. 사실요. 체중 감량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나왔던 모든 연구를 보면 그래요. 10kg 정도가 빠졌다. 그러면 그 중에 운동이 주는 영향은 1, 2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운동만 가지고 체중 빼는 건 거의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솔직히. 네. 운동이 좀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힘들죠. 숨쉬기가 제일 좋습니다. 운동하시고 나서 제일 기분 좋아하실 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운동 하고 나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체중이 빠진 느낌을 받죠. 땀이 나고 호흡을 많이 하고 부종이 조금 빠지고 실제로 한 번 운동한 걸로 1, 2kg 빠질 수는 없거든요. 수분이 빠진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앞서 말한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당연히 칼로리 소모에도 도움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요.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신 분들, 칼로리를 조절하신 분들은 근육량이 유지가 되고 심폐 어떤 기능들이 유지가 되면서 신체 활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값이 높아져요. 우리의 기초 대사량, 운동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서 빠지는 칼로리가 높게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 체중 감량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고도비만인 분들 처음에 운동 시작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좌절감도 많이 느끼시거든요. 본격적인 힘든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운동이든 좋으니까 시작을 하셔서 일주일에 2-3번이라도 뭐 50분 못해도 좋아요. 익숙하게끔 유지해 나가시다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활동량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 활동이 계속 늘어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몇몇 교수님들이 그래요. 뭐 연구를 봤더니 걸어봤자 잘 안 빠진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좀 부정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1000보도 안 걷는 분이랑 하루에 10,000보 걷는 분이랑 소모되는 에너지 대사는 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 늘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꼭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뭐든지 하시라 그러는데 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뭐라고까지 얘기 드리냐 꿈틀 대도 좋다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유튜브 보시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시면 누워보지 말고 뒹굴면서라도 보라 그래요. 그냥 활동이라도 늘리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생활 속에서 제일 좋은 거 대중교통 쓰십시오. 그것만 해도 걷는 거 많이 늘어납니다. 심부름 시키시지 마시고요. 심부름을 하세요. 일단 활동이 늘어나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으니까 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시다면 실외 운동보다는 헬스장에서 하시는 운동을 권고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또 돈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 제일 싼 헬스장을 끊어 놓으시고 그곳에 샤워하러 간다 생각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매일 샤워하고 오시면 집에 수도값 정도는 뺍니다. 그런 생각하고 가시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번 주말에 덥다 그러더라고요. 더우면 운동 안 해요. 3, 4월 달에 항상 있었죠. 에어컨 안 받으면서 비 오면 비 와서 못 해요. 추우면 추워서 못 해요. 눈 오면 눈 와서 못 합니다.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운동 하시는 권고를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김상진 씨 같은데요. 상진 팀님께서 어떤 운동 하시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 운동 솔직히 고백을 하면 잘 못하죠. 눈치도 보이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연구실에 아령 정도는 두고 그 제가 이제 한 10개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며칠에 한 번 했냐? 그게 운동하는 거냐? 근데 제 스스로는 위안을 갖습니다. 뭐냐?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회진 돌고 제가 연구실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 만보 이상 언제나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다이어트가 좀 유지가 되는 어떠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고를 좀 저도 드리고 계단 운동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 제 직장이 올라가는데 한 8층 정도 되거든요. 그거 출근할 때 올라가고 점심시간에 또 그걸 활용해서 또 올라가고 퇴근할 때 올라가고 하면 총 하면은 한 30층 하루에 30층 올라가는데 그 칼로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하면은 이제 땀도 좀 나고 심장도 두근두근 되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그걸 이제 저를 찾아주시는 환자분께 그 계단 꼭 활용하시라고 그 말씀하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에어컨은 그렇죠.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상 생활 속에서 네. 운동하실 수 있는 것들 늘리시고 가능하시다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종류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십시오. 운동으로 어떤 운동으로 더 많이 빠지느냐 의미 없다고 전 봅니다. 우리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빠지는 게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얘기인가요? 네. 이게 네. 문제가 많습니다. 의사들이 뻔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면 패턴이 깨진 분들은 체중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장 호르몬들 그리고 우리 식욕에 대한 호르몬들, 대사에 대한 호르몬들이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잠을 제 시간에 못 자고 짧게 자고 이게 깨져버리면 일단 기초적으로 호르몬 대사 자체가 깨지고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은 뇌의 어떠한 활동마저도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어떤 연구를 보면 잠을 못 잤다, 24시간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실제로 인지 기능이나 생활하는 거나 판단 능력이 소주 한두 병 마신 것만큼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돼 있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단체에서 잠은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꼭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솔직히 원장님께서는 네. 일찍 주무시나요? 저도 7시간을 자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여기 비욘디 채널이라든지 유튜브를 좀 보면서 늦게 자는 경우가 있어서 많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그렇게 되시면 늦게까지 있으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잠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병원에서 그런 고민도 해요. 진짜 수면 패턴이 너무 깨져 있는 분들은 억지로 수면제 처방해서 재워야 되나 그래야 살이 빠지지 않을까 고민할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처방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불면증 있는 분들은 치료하셔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 패턴이 안 좋은 분들은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술 문제입니다. 네, 문제죠. 네. 오늘도 술인가요? 아니요. 오늘 아닌가요? 회의입니다. 네네네. 공식적으로 회의입니다. 저희 그 술도요. 일단 칼로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 회사들 되게 웃긴 거 요즘 저당 소주, 제로 예. 슈가 소주, 원래 소주는 슈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가 있습니다. 자체가 칼로리가 있는데 알코올만 드시면 걔네가 헛칼로리예요. 뭐냐면 걔네가 몸에 쌓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아요. 근데 음식에 같이 드시면 이 알코올에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들이 그대로 몸에 남아요. 술을 안 드시고 식사하시는 경우 술을 안 먹으면서 500칼로리 먹는 사람과 술을 먹으면서 500칼로리 먹는데 술을 먹으면서 먹는 500칼로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몸에 줍니다. 체중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술을 드시면 멋지게 우리 뭐 이렇게 와인 한 잔, 위스키 한 잔으로 끝내는 술자리가 드물죠. 쓰시잖아요. 네. 같이 드시는 안주들이 대부분 문제고요. 요즘 너무 맛있는 안주 많거든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기가 올랐다, 술에 취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억제하려고 하는 우리 어떤 기전들을 또 방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술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술 드시면 우리 그런 경험하시죠. 술 딱 많이 드셨다. 그러면 그날 또는 다음 날 굉장히 국밥 땡기고 라면 땡기고 밥 땡깁니다.
왜냐하면 술 자체가 알코올 자체가 공복감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주기 때문에 술은 무조건 안 드시는 것. 양심적으로 다이어트 하시면서 술자리 술 드신다는 거는 안 되죠.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기 전에 또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때마침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울증 논란이 삭된다 있었었고요. 얘네들도 이제 같은 약제 그 그룹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현재 현존하는 모든 약제, 식욕을 조절하는 약제 중에 가장 안전합니다. 정신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증 환자들에겐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 약제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약제들을 사용하면서 뭔가 이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한 어떤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을 저도 경험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애매해요. 약 때문인 것이냐, 환경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 체중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몸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냐는 조금씩 애매할 선이 있는데, 일단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문가로서는 다른 약제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던 다른 모든 종류의 식욕 억제제보다는 훨씬 정신건강학적으로 안전한 그룹의 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냥 우울증 그냥 안 먹으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울해지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주요 우울 장애는 굉장히 3개월 이상 게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야 되는데 잠시 이게 도파민에 쩔어 있다가 도파민을 이제 걷어내면서 이게 중독 증상, 금단 증상이라고 해야 되죠. 금단 증상 비슷한 걸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도파민을 좀 천천히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불안하거나 좀 기분이 떨어지면은 그거에 맞는 항우울제라든지 그 항불안제를 소량 같이 하는 것,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위고비를 끊겠습니다. 그런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접근하시지 말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정말 약제를 변경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또는 이유가 뭐든 간에 이제 우울증이 발병한 걸 생각하고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제가 빠르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질문 주신 거 한 개 먼저 말씀드리면, 마흔자로 월요일에 오후 맞는데 화요일에 투여하셨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맞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화요일날 맞으시는 게 맞아요. 미뤄졌잖아요. 화요일날 맞으셨으면 맨날 화요일날 맞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이게 좀 오프도 될 수가 없네. 다 알려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나는 월요일 패턴이 좋아 그러시면 월요일에 맞으셔도 사실은 큰 문제 없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되도록이면 일주일을 지켜서 맞는 걸 권고드리기 때문에 화요일에 한번 미뤄졌다면 화요일로 맞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30대 직장인께서 목표 체중까지 감량한 후에 주사를 끊으면 예전 몸무게로 무조건 돌아가냐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목표 체중까지 갔어요. 그 기간 동안 했던 경험이 있고 학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 드렸던 몇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만 안 하셔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요라는 건 제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누군가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짓말입니다.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대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습관을 그대로 잡아주시면 뺄 때랑 유지는 다르거든요. 유지하시는 건 빼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아직 빠지지도 않았는데 요요를 걱정하시지 말고 모든 분들 그냥 시작해야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달려가서 정상 체중까지 만드신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보다, 중단하신 분들보다 유지를 더 잘하십니다. 몸 대사도 그때가 더 안전하거든요. 적정 체중까지 달려가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요. 위고비랑 건강식품 상관이 없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의 맥락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같이 써도 되는가, 또는 뭐 나쁜 어떤 영향이 없는가라는 질문이시라면,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면,
건강기능식품들 중에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모든 약 그런 성분들이 있으실 텐데 회사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들이 주는 영향이 위고비가 주는 마운저로가 주는 또는 다른 식욕억제제가 주는 식욕을 줄여줘서 체중이 빠지는 그 영향에 비하면 너무 미미합니다. 사실 믿고 본인을 믿고 약제를 믿고 그 담당 주치 선생님을 믿고 의사 선생님 판단만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본인이 약제에 뜬다면 한 가지만 쓰고 한번 해보세요. 효과는 비슷하게 나오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었었는데 그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부작용은 저는 오히려 순작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약효 자체가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 같은 거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공복감이 사라지고 배가 많이 부르고 더부룩하고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부작용인 거고 그게 다이어트의 순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순작용인데 어쨌든 사람마다 반응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더부룩함 그게 좀 참을 수 없는 더부룩함이 좀 적으신 분들은 적은 대로 여기 그 식욕 억제는 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고 식욕 억제 효과에 비해서 그런 더부룩감과 그런 그 구역 구토가 심하신 분은 이게 부작용만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냥 순작용을 생각하시라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 순작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중추에서 식욕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가 안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장 운동을 떨어뜨려요. 장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특히 비만인 우리들은 많이 먹고 많이 내려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 그대로 많이 드시면 또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더라도 음식이 들어와서 내려와서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원래는 짧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있습니다. 계속 더부룩하고 불편하고요. 장이 전체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가스 배출도 늦어지고 복통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소화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설사한다거나 구토한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근데 이거는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 한 끼를 적게 드셔보세요. 시작 자체를 적게 시작하시면 먹다 보면 금방 배가 부르거든요. 거기서 중단하시면 돼요. 불편할 때까지 드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먹고 중단하셔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끼니 때 또 조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드실 걸 3-4번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고 어느새 그런 습관들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에도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장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고지방,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이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섭취 그리고 섬유질은 많이 먹어 잘 안 쪄요. 이런 것들 충분히 드시고요. 한 가지 틀린 건 통곡물은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탄수화물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쓰다 말고 중단하시지 말고 원장님처럼 저처럼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뵙고 진료하고 상담 받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가보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목표를 빨리 높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실망도 많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똑같은 표현 동물입니다. 몸을 쓰는 게 적은데 에너지 소비가 적은데 아무리 빨리 빼고 싶어도 빠질 수 있는 속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약을 아무리 높여도 먹는 양을 더 줄일 수 없는 상황이 아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짧은 시간에 너무 높은 목표를 빨리 하고 싶다. 그래도 약을 뭐 높여 써야지, 굶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고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내가 정상 체중, 목표한 체중을 만들고 그 습관을 잘 만들어서 평생 가게끔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원장님께서는 환자분들께 목표 체중을 어느 정도로 잡아드리세요? 저는 보통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에서 한 15%가 가장 적절하다고 얘기는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지만은 빨리
들인 자본은 있고 빨리는 빼야겠고 이게 무리하다 보면은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결국 3개월, 4개월 후에는 10kg, 15kg 뺀다 손 치더라도 다시 3개월 후면은 원상복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후에 체중을 생각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원래 적정 양을 먹고 적정 운동을 하면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몸에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목표 체중을 생각하지는 말자고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래도 초반에는 열심히 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나중에 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 슬램덩크에 나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약제들이 워낙 효과가 좋아져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한 번 30kg을 머리에 두고 오시기 때문에 체중이 빨리 안 빠지는 걸로 느끼시는데요. 이 두 가지 약제가 연구 자체가 의사들이 막 교수들이 박수 치고 난리를 쳤던 이유가 100kg이 넘는 사람들이 1년이 지났더니 20kg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통제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20kg이 빠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좋은 효과라고.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100kg 분이 누군가 계셔요. 한 달에 1kg 빠지고요. 두 번째 달에 2kg 빠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1kg, 2kg, 1kg, 2kg만 빠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 실패했어. 이거는 효과가 없어 생각하시는데 단순하게 제가 좀 무식한 계산인데 1kg, 2kg, 1kg, 2kg 이렇게 1년 빠지면 18kg가 빠집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제대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초반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0.5에서 1%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여러분 체중에 이것도 굉장히 과한 거거든요. 한 달에 한 4, 5% 정도가 빠진다 과하게 빠지시는 거거든요. 잘 빠진 겁니다. 아주 성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고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괜찮다, 유지한다 하고 생활해 보시면 석 달, 6개월 금방 갑니다. 그리고 나면 체중이 10%, 20% 줄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길게 얘기를 드려서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드렸던 꿀팁들을 이제 이렇게 딱 4개 정도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이제 앞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한 것 같습니다. 뭐 단백질이니 운동 활동 이런 것들 이미 다 충분히 드렸었던 것 같고 조금만 추가로 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씩 얘기를 할까요? 제가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저는 밥그릇이 간장 종지입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 제 간장 종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거든요. 우리 아들 이렇게 먹고 사냐고. 근데 그걸로 먹어요.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간장 종지로 먹는데 부족하면 한 번 더 먹고 2번 더 먹고 합니다. 그렇게 먹어도 밥이 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양으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적절한 포만감을 딱 유지할 수도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적게 시작하십시오. 미련 갖지 말고 적게 시작하시면 특히 약제 드시는 분들요 충분히 만족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거는 소문 내기, 정중히 사양하기. 이거는 근데 아까 도파민 얘기도 했지만은 저는 솔직히 요 비만은 약간 그 식사에 대한 그 도파민에 좀 중독이 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중독이 된 거를 해방시키려면은 그렇죠. 자기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소문을 많이 그렇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비만 같은 경우는 밥 친구가 있고 또 술은 술 친구가 있고 담배는 담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아주 사이좋게 막 잘 지내고 있다가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그러면 옆에 계신 친구분들이 너 뭐야 너 혼자 뭐야 오바하고 그래 뭐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내가 일단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 너도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해야지 그 친구도 구하고 나도 구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여러분들 하나 오해가 있으신 게요.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으로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수는 누가 줘서 먹는 게 많거든요. 미안해서 먹기도 하고 고마워서 먹기도 하고 사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거의 다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원장님께 저기 모 제품 탄산수를 따서 드렸어요. 탄산수인 척 비싼 거 속았죠. 네, 속았죠. 건강한 줄 알고 드셨는데 제가 드리니까 정중히 사용 못하고 드셨어요. 근데 그게 칼로리가 175칼로리였거든요. 자, 밥을 몇 공기죠? 그렇죠. 약재를 써도요 목이 마릅니다. 수분 섭취하는데 그 수분 섭취에 칼로리가 들어있으면 체중 감량 효과가 떨어집니다. 평상시에도 모든 그 액체에는 칼로리가 없게끔 해보십시오. 체중이 훨씬 많이 빠질 거고요. 심지어 우유, 요구르트, 두유도 드시지 마십시오. 칼로리가 높잖아요. 차라리 그 칼로리를 먹는 걸로 하시면 배가 오래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진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끝으로 꼭 말씀드릴 건 드시는 모든 음식에 칼로리를 한번 보세요.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에 칼로리를 모르면서 체중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좀 전에 그 음료수처럼 우리는 그게 건강한 줄 알았지만 돌려보니 175인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절하시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한명덕 교수님 진료 속에서 활용하셨던 그런 강의를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비욘디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꾸준히 하시고요. 저는 특별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해 본다라고 진행하시면 전 될 것 같고요. 모두들 성공적으로 체중 관리하시고 건강한 체중 만드셔서 네. 정상 체중이 빼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체중, 멋진 체중 만드셔서 건강한 여름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방송은 마치도록 우리는 가정의학과 의사회에서 나왔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보험이사 우리 학술 이사님이고 네. 가정의학과는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도 열심히 진료실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른 주제로 불러주시면 저희는 할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